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89살의 노인이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일 패망 이후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어 살아온 요한 브레이어 씨는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안 총 158건의 유대인 살해 조력 그리고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든 지방법원은 엊그제인 17일 브레이어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했고 미국 정부에 범죄자 인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노인은 내가 지금 89세라는 고령에 치매까지 앓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미국 판사는 죄질이 심각하다면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브레이어는 지금까지 미국이 나치 전범 혐의로 체포한 인물 중 최고령자입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만에 하나 총리가 된다면 우리는 일본에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끽소리도 못하게 될 겁니다. 문 총리 후보자님, 이래도 쇠고집을 피우실 겁니까? 대통령의 귀국을 기다리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 총리 후보자께서 기다려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심의 명령입니다. 광고 듣고 곧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요. 이 시간까지 주요 소식들 정리하자면 전교조, 법외 노조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의를 신청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이 난 거고요.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은 귀국하면 2기 내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 다 바꿔서 다시 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재가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귀국해서 재검토하겠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요 막간을 살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측 몫의 국회 부의장이죠.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청와대의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런 뜻을 좀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라고 했고, 조 수석이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국회 부의장에게 이렇게 회신을 했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고 대통령도 귀국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 네. 서청원 의원의 발언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국회 측의 기류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청와대 정무수석 통해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게 밝혀졌군요. 네.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한편 이런 게 정치이고, 그동안 집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 이런 정치력이 많이 실종이 됐었죠.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났지만 그냥 참고로 한 번 더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특별감찰관제 제도는 마련이 돼서 집은 다 지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파행인 상태로 시작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을 둘러싸고 모종의 난기류가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하고요. 북한과 일본이 제1본 납치자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대화 국면으로 급격히 가까워가고 있는데 곧 조만간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한국에 방문하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체류 방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티칸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쟁점 코너에서는 금감원 중징계 건하고 미국의 FOMC 연준이라고 하나요? 그 회의 결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가상책, 뉴스K 주요 뉴스 이런 거 다 있고요. 진짜 인터뷰 코너에는 아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 연결해서 입장 및 앞으로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진보 교육감들의 연합하는 어떤 정책 등등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연희 때처럼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길경식 연구이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항상 오마주마하고 조금 신경도 쓰이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리는데 약간 하우링이라 그러나요? 울리는 것 같아서 저만 그러는지 청취자분들도 그러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취자분들 음질이 안 좋으면 바로 말씀 올려주시죠. 첫 번째, 금감원 얘기 좀 해볼까요? 금융사들, KB인가 어딘가, 거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중징계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면서요? 예. 이 얘기 좀 정리 좀 해봐 주시죠. 일단 그동안 여러 시중은행들이나 카드사들과 관련해서 좀 사건, 사고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 중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시중은행과 카드사 전현직 임직원에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어떤 사전 통보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 사전 징계를 할 텐데 이게 맞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 사전 통보장을 받은 금융권에서는 각각 이제 여러 사유를 들어서 소명서를 다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상자가 거의 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제재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26일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그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을 하고 이번 달 말까지는 모든 징계를 다 마무리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재 조금 그 제재 대상 중에 좀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좀 꼽아보면요.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시티은행 지주회장 등 금융사의 CEO들과 뭐 현직 임원 수십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들이 낸 그 소명서의 내용들이 지금 좀 기사에 나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일부에서는 자기가 오기 이전에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책임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주회사에서 은행의 어떤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네. 내용도 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사업이 부장 전결이라서 사장은 그 내용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책임이 없다 혹은 본인의 어떤 그 징계 수위를 좀 낮춰달라는 내용의 소명서가 현재 지금 제출이 된 상태인데요. 네. 어쨌든 그 이 금융사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도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하겠지만 과연 금융당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중징계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목 치고 뭐 이러는 겁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일단 그 26일에 봐보면 정말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 금융사들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것들을 수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사임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금융사 측면에서는 더 이게 조금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거의 사임, 그러니까 목을 치는 정도 수준까지 징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굉장히 큰 은행이죠. 국내에서는 KB가 제일 그렇죠. 제일 근데 크죠? 이게 좀 큰 은행인데 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주택은행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예, 그 개파는 아직도 그렇죠. 공무원 마인드라고 하죠. 소위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아, 옛날 주택은행하고 합친 지가 10년도 훨씬 넘는데 뭐 아직까지.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놈의 그 출신 의식, 칸막이 의식. 예. 여기는 무슨 회장하고 사장하고 싸우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 분파도 많고 네. 알력 싸움도 네. 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몇 년 전에 그 신한은행도 그 나흥찬 상립자 같이 여겨지는 회장하고 뭐 저기 사장하고 막 또 한번 붙고 그랬죠. 예. 아, 이 사람들 월급 많이 주니까 할 일들이 없나. 은행 선진화나 할 일이지 말이야. 예대 마진이다 각종 수수료로 국내 내국인 백성들한테만 뜯어먹고서 금융산업 선진화는 꿈도 못 꾸고 말이야. 월급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월급이 뭐 기본이 연봉 1억 얼마라며요. 그쵸, 전 임직원 평균 연봉이 7, 8천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네. 평직원 빼고, 계약직 빼고 하면 거의 1억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네, 입사 한 4년 지나면 다 1억 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밥값 하냐 싶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제 미국 FOMC는 다시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어요? 일단 미국의 FOMC라는 건 연방준비은행인 FRB가 있고 각 지역에 또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은행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처럼 회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 FRB가 현재 이제 월 450억 달러씩 국채하고 MBS 채권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부 채권을 매달 사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100억 달러를 이제 추가로 더 축소해서 네. 이제 매달 350억 달러씩만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이제 제로금리에 가깝게 운영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연준은 지난해 12월서부터 지금 5차례 연속으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있기도 하고 2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격차가 있으면서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5차례 연속으로 100억 달러씩 규모를 계속
축소를 해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한다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그 화폐 공급 시장에 돈을 이제 푸는 정책을 계속 어쨌든 줄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미국 경제가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풀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좀 부담으로 공급을 이제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2009년도 이후에 4조 달러 이상 시중에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4조 달러요? 네네.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머징 마켓 신흥 국가로도 많이 좀 갔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갔죠. 네. 야, 그거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또 한국 또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좀 조정하는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좀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뭐 네. 사지 마세요. 뭐 부동산 이런 거 사지 마세요라거나. 네. 이렇게 막 뭐 아주 그냥 갓 시집온 색시처럼 얌전하게 말하지 마시고 경고를 할 때는 확실히 해야지. 네. 이렇게 너무 완곡하게 애둘러서 신중하게 말하면 저게 지금 하란 말인지 하지 말란 말인지.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말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도대체 이런 게 궁금하니까. 근데 이 투자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또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사도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나저나 지금 방금 저 얘기 풀어나가 주신 거 들어보니까 미국은 경기가 많이 좋아지나 봐요. 미국 주식도 요즘 뭐 최고치를 막 뭐 그런 데던데 경신한 데던데. 일단은 뭐 어떤 경기라든지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연준도 어쨌든 이 FOMC 회의 이후에 그 발표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연초보다 다시 이제 반등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고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전제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 경제는 아직 연준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성장할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어쨌든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뒤 받치고 있는 걸 빼면 경제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다. 근데 그나마 지금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는 가장 좀 건전한 상태거든요. 잘 나가는 데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미국조차도 아직도 이게 자생적으로 정말 시장이 이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준에서 이제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원래 연초에는 한 2.8에서 3%까지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2% 초반, 그러니까 2.1%에서 2.3%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가 이제 회복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도 좀 시기상조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뉴욕에 있는 별명이 미스터 둠이든가요? 그 비관론. 예. 비관론 뭐 그 대표적인 사람. 예, 루빈이 말씀하셨습니다. 루빈인가? 예. 별명이 둠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양반 요즘 뭐 가만히 있어요? 또 뭐 그 사람 많이 겁주던데 세계 경제 뭐 붕괴된다느니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예, 그때보다는 논조가 많이 조금 유해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양적 통화 확대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길경식 선생님 얘기 듣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참.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비슷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빚을 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막 풀어왔잖아요. 예.
근데 뭐 아직도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예. 슬슬 잡아 당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왜 이래요? 어쨌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로 뭐 각국의 은행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부양을 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사실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일단 그 이유가 가장 큰 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워낙 큰 경제 위기라는 겁니다. 대공황에 비할 만큼 워낙 큰 위기이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때 미국의 거의 모든 금융사들이 실질적으로는 파산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계 최대 은행이라고 하는 시티은행, 또 세계 최대 보험사라고 하는 AIG도 파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국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 회사는 국유화가 됐다라고 보셔도 이제 크게 무방할 정도로 워낙 큰 위기였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때 시티나 AIG의 금융상품 각종 가입하거나 돈 맡겼던 사람들 네. 떼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뱅크런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내가 맡긴 그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막 이제 그 인출하려는 찾아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미국 정부에서 그 무제한 그 보장해주겠다? 지급 보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금자 지급 보장이 5천만 원까지잖아요. 현재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늘려서 국가에서 보장을 해줄 테니까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는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 국유화하면서. 그렇죠. 방금 그 관련해서 네. 5시 49분에 네. 강아지 엄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네. 강윤님, 길 이사님께 여쭤봐 주세요. 네.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데 네. 이분은 우리은행을 거래하시나 봐요. 예. 5천만 원이 넘는데 아마 네. 예금액이나 이런 게 5천만 원이 넘나 보죠? 네. 그럼 은행도 분산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한 은행에서는 이제 5천만 원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셔야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태가 있을 때 보호를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강아지 엄마님 잘 들으셨죠? 돈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자, 케인즈 이름을 많이들 네. 들어보셨을 텐데 말이에요. 네. 현대경제학의 뭐 아버지인지 출발점인지 저도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케인즈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학자고 네.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좀 더 확실히 알아둬야 하는 케인즈 이론인지 우리 네. 과외교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는데 네. 조금씩 나눠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 케인즈란 사람은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그 대공황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소위 이제 거시 경제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가 일단 나왔냐 하면 현대 경제학은 뭐 신고전파 니시 경제학이든 케인지안의 거시 경제학이든 대부분 이제 생산 경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 네. 주로 이제 이 거품 붕괴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는 자산 경제에서 일어나는데 이 자산 경제에서 왜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이 왜 붕괴하는지 이거를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냥 이론상으로 거품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붕괴된다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있는데 이게 이론으로 딱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품 붕괴가 발생하면서 경제에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딱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적으로 처음 도입을 한 게 케인즈가 이야기한 재정정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회사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면 회사에서 그 일감을 가지고 가게에 고용을 하니까 가게도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인과 정부에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재정사업을 원래 케인즈는 재정사업을 단기적으로 투입을 했다가 다시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거를 다시 이제 재정을 다시 균형 재정으로 그러니까 빚을 다시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들이 빚을 계속 늘려오다 보니까 예. 이 빚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 파산하는 사태까지 뭐 그리스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2008년도 이후에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빚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정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됐거든요. 아, 그 미국의 뭐 재정 절벽 클리프 어쩌고 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피스컬 클리프라고 해서 재정 절벽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재정 정책을 쓸 수 없으니까 네. 다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입니다. 이건 경제학 이론에 있는 정책이 아닌데 돈 이제 푸는 거 말이죠? 네. 네, 비전통적 그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투입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건 예. 재산 효과,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네. 그 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산의 가격이 증가하면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소비를 늘린다라고 해서 이 자산의 가격을 떠받쳐야 된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이다 보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효과가 그 어떤 정도 이득이 생기는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은의 재산 효과가 있어서 더 가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부의 양극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 소비,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시장 안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땀 흘려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해서 버는 소득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겠죠. 또 박탈감도 많이 커질 거고. 그렇죠. 쇠 빠지게 그러니까, 일해봐야 예. 저 뭐 건물, 뭐 부동산, 아니 골프장 회원권 이런 거 사놓으면 네. 팍팍 오르고 네. 나는 일해봐야 겨우 몇백만 원 받고 그럼 뭐 맞습니다.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제 팽배해지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더 위축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으로 케인즈 경제학에서 원래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금융 완화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효과가 있는지도 불투명한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런 케인지안의 경제학에 의거한 경기 부양책이 이제 거의 그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회의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전 피케티의 말도 거의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저께 알려주신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따분하시고 이해가 잘 안 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 어떤 경제 정책 같은 거를 이해하시는 큰 틀에서 좀 어떤 시야를 좀 이렇게 트이게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어려우셔도 참고 몇 번 들으시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약은 그 대신 하루에 한 번만 먹읍시다. 네. 오늘은 더 진도 나가면 막 졸리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딱 방금 강조하신 것까지만 머리에 넣고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뭐 어려운 얘기들 FOMC, 그다음에 금감원, 중징계 이런 것들 짚어봤습니다. 네, 6시 막 접어들었습니다. 게시판 잠깐 살피고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들 뜨겁습니다. 부당함, 이번 판결의 부당함 요모조모로 지적하셨고 어떤 분께서는 제가 앞으로는 그 닉네임을 메모를 해둬야지 찾으려면은 쉽지가 않네요.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보면 교총도 정치 활동했고 이번에 뭐 그 교총 안모 씨 회장이 뭐 교육감 나오느니 마느냐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간 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해서는 안 되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거기도 해야 한다 이런 견해 주셨고요. Sienic, S-I-E-N-I-C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ienic 님께서는 이제 믿을 곳은 국제교원단체와 ILO, 국제노동기구 정도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무튼 전교조 문제는 이따가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 조금 더 소상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주로 갖고 계시고 무엇을 발언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제가 대충 접수를 했습니다. 전자돌이
그래서 완전 수준 높은 경제학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웬만한 교수님 이상이신 듯. 네, 이건 좋은데 수준이 막 높기만 하고 우리 실생활에 와닿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조금 이펙트나 집중도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길경씨 기사는 소박하게 재미있게 알아듣기 쉽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리고 국물도 없수다. 진짜 저는 이 닉네임 읽는 재미가 대단해요. 송광용, 김명수 교육부 장관 예정자죠. 지명할 때 전교조 판결은 압력을 행사한 거다. 문창극도 문제지만 이 두 사람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 네, 논문 11건이 뭐 문제가 된다는 등 아주 심각하더군요. 교육부로서는 령이 쓸 수 없는 그런 무슨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따 행간에서 짚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디 갔어? 이강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란 호칭을 들을 연배나 뭐 지혜, 학식 이런 게 깊지는 않은데요. 아들뻘, 조카뻘 되는 청취자한테 너그럽게 작은 팬 서비스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류의 팬 서비스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시죠. 그 다음에 에피타프님께서는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여기 올리시는 거죠. 요번에도 영문으로 올려주셨는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주말에 이제 돌아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방문 후에 파라슈트 어포인트먼트 뭐 어디 저 낙하산으로 보내줄 거 이런 걸 뭐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어버이 연합의 스포크스퍼슨 어버이 연합의 대변인으로 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견해를 주셨네요. 아주 독한 수준 높은 독설이라고 할까요? 예. 근데 에피타프님은 왜 항상 영문으로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보면 저 경기 해가지고 해석도 잘 안 되는데. 네, 오늘도 활발히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받았죠? 예,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해 제한되는 교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에 비해서 법률 조항으로 달성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 제도의 유지 등의 공익이 더 크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던 건데요.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던 교원노조법 2조에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항목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 명령을 받은 후 3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석 여부에서 재판부가 고용노동부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최대 쟁점이었던 거죠. 전교조 바로 항소하겠다고 입장 밝혔어요. 예상됐던 바지만. 예, 전교조는 재판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 대통령 귀국하거든 2기 내각 여지까지 했던 인선들 다 무효로 하고 새로 짜라 이렇게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총회에서 만약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끝까지 문창극 후보의 청문회를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이라면서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 귀국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장 그리고 김 교육부 장관
낙마 가능성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지금 안팎으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면 초간데요. 자신은 그냥 의연한 척 하는 건지 별 입장 변화가 없다면서요? 예, 오늘도 문 후보는 네. 정부 서울청사 창송동 별관에 출근을 하면서 밤 사이에 입장 변화가 없다.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여권 쪽의 사퇴 압박이 거세다라는 질문에도 나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을 23일로 잡고 강행하려고 했다가 번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심재철 위원장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월드컵 때문에 6월은 안 되고 7월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7월 30일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잘 알 것이라며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 위원장은 야당의 특위 위원들이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자 2시간여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간사가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기관보고 일정을 내일 20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국조위원들은 오늘 단독으로 청해진 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를 조사하고 인천항만청 VTS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여야 간의 간사 합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2시간 만에 수정을 하는지. 이렇게 되면 위원장의 최신이 손상돼서 권위가 손상되죠. 회의가 잘 되겠습니까? 답답은 합니다만 그래도 진도 상황 꼬박꼬박 하루에도 잘 챙겨야죠. 오늘 이 시간 오후까지는 어떻습니까? 예, 11일째 미 구조자는 여전히 12명입니다. 오늘부터 소조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구조팀은 소조기 기간 동안 장애물 제거 및 실종 미 구조자 수색에 역량을 집중하고 격실 영상 촬영은 그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일로 마치기로 했던 1단계 정밀 재수색 기간도 닷새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10하루째 지금 추가 인양 소식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우리도 답답한데 팽목항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은 얼마나 어떨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하는지. 박 대통령 공약이었죠. 특별감찰관 제도. 그런데 왜 파행으로 출범하게 됐다는 거죠? 예, 오늘부터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작 감찰에 나서야 할 특별감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일이 다 되도록 여야가 후보 추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한 목소리를 유지해오던 육자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이 뭔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감지돼 왔는데 이거 어떤 연구원이 아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예,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는 현지 시각으로 18일에 월드 폴리틱스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 북한 문제에 각각 엇박자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자회담 당사자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일치했던 움직임이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거부하면서도 각국의 미묘한 상황 변화로 육자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것이란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압박하고 있는 점,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의 긴장이 커진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스포일러, 방해 세력이 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미국 외교협회면은 미국 내에서도 그 실력, 그다음에 예측력, 그리고 정보 집정력 이런 면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는 곳인데 이런 예측은 많이 귀담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일본 조만간 국장급 협의 다시 속개한다 그러죠. 스톡홀름 회의에 이어서.
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어제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협의가 열리면 북한의 납치 문제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책임자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될 것이라며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과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가 협의에 나서고 시기와 장소는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무튼 북일, 북미,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그래서 지금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가 대단히 큰 요동을 치고 있다. 수면 하에서는 이런 것들 잘 살펴서 지금 세월호와 국무총리 여기에만 이 국무총리 인선 때문에 지금 열흘 가까이 온 나라가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문창극 씨 말대로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 정해졌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 14일에 입국해서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정부는 전용 헬기를 제공하는 등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할 방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에 아시아 가톨릭 청년 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10옥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7대 종단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가 거의 1년째 줄어들고 있다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살림살이가 빡빡해져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예,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째 지금 전업주부가 줄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는 708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약 19만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구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정책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다. 네. 네, 11개월이라고는 앞으로 발음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뉴스를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아까 어떤 분께서 아는필 기자가 이제 뉴스를 그냥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뉴스 내용 평가도 조금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견해 주셨는데 물론 본인 역량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뉴스 브리핑은 일단은 팩트를 전하고 꼭 필요할 때는 코멘트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본인도 노력하고 포맷도 조금씩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까치님의 의견 하나만 덧붙이고 뉴스 브리핑 코너는 접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전교조 불법 법외 노조 관련해서 이제 교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두느냐 마느냐 그게 핵심 쟁점이었는데 산까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상황을. 노동조합이 자발적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불공정한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밖에 될 수가 없는데 노조의 원 취지와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해고자를 조직원으로 두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교조에서도 향후 활동 방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들었고요. 대모달님께서는 ILO 국제노동기구라고 옮기던가요? 제가 사회부 기자 떠난 지가 꽤 돼가지고 갑자기 옛날에 이런 거 다 외웠었는데 ILO가 한국을 노동자 인권 최하위권 국가로 규정한 것이 전교조 법외 노조 때문이라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피디하게 좀 하십시다. 시간도 많이 됐고. 서로 마감. 일단 오늘 세월호 국조특위가 파행상이 또 나와가지고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야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9명인데 그중에서 1명만 빼고 8명이 오늘 인천에 있는 오하마나오에 현장 조사를 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보니까 여당하고는 따로따로 가기로 했다고 해서 여당 쪽 국조특위 의원들이 오늘 근데 또 모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따로따로 가기로 했다. 예. 뭐 그런데 이 정도 합의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따로 국밥이래요? 그 첫날도 저 진도에 따로따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도 신재철 특위위원장이 23일부터 기관조사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그 새누리당 국조특위 의원들이 만남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25일날 오하마나호를 보러 가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3일부터 만약에 신재철 위원장 뜻대로 그게 된다면 겨우 이틀 하고 다시 또 따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이 국조특위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의문을 강하게 품게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취재 물론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유족들이 들어서 가지고 여야를 지금 거중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유족들도 너무 거중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또 조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실제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당연하죠, 그거는. 예. 원래 유족은 달 하나 참관만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할 때 자기들의 의견 전달하면 되는 거지. 여야를 거중조정하라고 유가족이 나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잘 듣지도 않고요. 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하여튼 유가족분들도 뭐 그렇지 않아도 힘드신 분들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자기들이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를 함께 포괄해서 기사에 담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었고요. 또 정당 지지율이 어제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만 중심으로 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늘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0.2%포인트 격차가 사실상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730 재보선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아직 한 달 열흘이나 있기 때문에 변할 여지는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정당 지지율 이렇게 가까운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그 추세 이런 것들도 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문창극 씨가 인물은 인물이군요. 큰일 했네요. 큰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역시 DTI LTV 문제, 그 부동산 금융 위기 완화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됐고, 지금 현오석 경제부총리라든지 정우원 총리 이런 분들은 곧 물러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DTI LTV 완화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정부가 이 말을 맞췄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 9시 뵙겠습니다. 네, 바쁘네요. 자, 이따 TV로 보죠.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네. 뭐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잘 있던 괜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거 국민적 바보 만들고 말이야. 나 여론 접판에 막 휘둘리고 억울해.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TV로 시청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좀 전에 퇴근하는 길에 이 기자들에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요? 전 못 봤어요. 방송하느라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듣고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아마 우리 저 청취자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나보고 친일이라고 하냐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자신이 도산 안창호 선생과 관련해서 썼던 칼럼 내용을 쭉 읊으면서 예.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친일을 했다 친일이라고 나를 몰아붙이느냐 예. 내가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뭐 한 10분 넘게 아주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호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퇴임사가 아니고 항변을 한 거예요? 예, 아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정편과 보도 전문 채널들이 예. 이 생방으로 내보냈을 텐데요. 예. 아무래도 이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사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물려놨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예. 어쨌든 문창국 후보자 마지막 발언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 예. 내일도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좀 전에 자리를 떴는데요. 시리즈로 예고편을 하고 간 거죠? 예. 저기 또 한 사람이 안창호래요. 안창호. 그렇구나.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안중근 선생. 예. 제가 도산 안중근 선생이라고 그랬나요, 혹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안중근 한 분만 기억난다 그랬어요. 예. 그랬었구나. 어쨌든,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괜한 사람 데려다 놓고 진짜 바보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예. 실제 총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희 정보 보고 올라온 거나, 또 타사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요, 총리실 기자들이, 예. 총리실에 지금,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이 문창국 후보자가 굉장히 억울해한답니다. 내가 무슨 총리 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바보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자회견도 아마 그런 자기의 생각 그런 것이 이제 뭐 100% 반영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귀국해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저게 무슨 사인이라는 거 알긴 알겠지만 버텨보겠다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실제 오늘 얘기한 거 보면 그리고 내일도 또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예. 결국 내가 나가도 좋은데 결국 내가 나가도 좋은데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나가라는 건 너무한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나는 거기까지는 최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청문회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좀 소명하고 공식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청문회 이틀 하면은 이틀 끝날 때쯤 청문회 끝나고서 자진 사퇴 성명 발표할지도 모르지 뭐. 그렇겠죠. 아무튼 참, 중앙일보 있을 때는 그렇게 30년간 글 써도 국민들 문창극이란 이름 거의 모르고 기자들이나 몇 명 알았을 텐데 말이야.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전국적 유명 인사가 돼버렸는데 이런 일로 지금 허송세월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국력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또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거기다가 총리 후보자 이거 참 보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옳든 그르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지금 상황 정도가 전개가 됐으면 총리 인준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국회에서 설령 총리가 되더라도 일 제대로 못할 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민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진을 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박 대통령 그 퍼스널리티가 강하고 권위 이런 거 세고 말이죠. 권위주의.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밖에 나가 있는 대통령이 그 정도로 뉘앙스를 사인을 보냈으면 귀국 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해 놓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충성파들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귀국 토요일 밤이니까 그 전에 당 차원에서 무슨 공식적 입장, 문창극 씨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마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오늘 오전에 요즘 목요일 그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당 지도부 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공개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회의가 취소가 됐고요. 대신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죠. 이 주제로 10시가 좀 넘은 시간부터 한 1시간 정도 비대위원들 티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비공개 회의를 한 셈인데요. 안건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박상원 의원 처리건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박상원 의원 이제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게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어서 이 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문창극 후보자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비대위 구성을 보면 이 친박계가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 비대위원들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한번 부딪혔고 눈밖에 났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비대위원들은 상당수가 중립파이거나 혹은 비주류에 가까운 의원들입니다. 오늘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부 참석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문창국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버티기로 나가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아직 다수는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21일 들어와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이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좀 여론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친박계 핵심 의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가면은 결국 이제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 개인적 인격 모독 이런 거 더 앙앙불락하기 쉽죠. 보편적인 인간의 범주에 든다면.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뭘 토로할 수도 있고. 아무튼 시한폭탄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감입니다. 이건 순전히. 얼핏 듭니다. 6시 반이니까 조금 이거는 압축해서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김문수 총리 카드 이게 다시 조금씩 나온다고요? 김문수 총리 카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김무성 의원 쪽에서 또 김무성 의원 가까운 주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가 발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김무성 의원이 지금 유력 당권 주자이긴 하지만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청원 의원이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고 원래 지금 당장 투표를 하면 김무성 의원이 뭐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 보면 두 사람의 격차가 좀 좁혀지는 듯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김문수 지사가 사실 전당대회 출마설이 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은 오히려 김무성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문수 지사가 실제로 730 재보궐선거나 아니면 7.14 전당대회 이 카드를 두고 지금 현실 정치를 좀 빨리 시작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얘기여서 네. 아무래도 김무성 의원 쪽에서 김 지사가 전당대회 출마는 최선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려고 총리시키자? 네. 이야, 참 정치 대단합니다. 뭐 대통령 들어오고 다음 주 초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수령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주로 문창극 새누리당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곧 물러나는 총리에게 다음 총리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소 맥빠진 상황이 연출되고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지는 게 우리 민족의 DNA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 총독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합니다. 이제 철회하시라고. 문창국 후보가 좋아하는 윤치호 가게들을 한번 보실까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하는데 윤치호 한 명의 친일파가 아니라 저렇게 많이 7명이 윤치호 가게 7명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신의 뜻이다. 위안부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표방해왔던 대일 외교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주목받는 질의의 주인공은 바로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 6.25가 하나님의 뜻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6.25 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은 그럼 뭡니까? 이미 그가 말한 사관, 그가 해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는 모르지만은 국무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 판단입니다. 정도 좀 보면 고려 때나 조선시대 때도 신하들이, 지금 국무위원들에 해당되는 신하들이 왕이 제대로 안 하면 돗자리 깔잖아요. 지금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관료들만큼도 패기가 없는 거예요. 잘못은 가서 돗자리 까세요. 법무장관이 쇼다면 돗자리 깔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한편 오마이TV 기자가 따라붙어서 문창극에게 반대 표결을 할 거냐고 묻는데 그 문 후보자가 사퇴 안 하고 청문회까지 가면은 반대표 던지실 건가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나. 본회의에서 우리가 자유투표를 하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로는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한편 인터뷰 직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퇴청하는 이재호 의원을 바라보며 어서 오세요. 이재호 선배님. 소신대로 동참하세요. 이재호 선배님 뜻이 여기 있으니까 잘 안. 이재호 의원, 문창극 사퇴하라는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한자리에 서서 뜻을 같이 하는데 새정치연합 의원들 반색하고 옳은 말씀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다. 이재호 선배님. 그리고 했던 농담. 이러다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되겠네.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행간을 생략하게 됐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양해 말씀 구합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오늘 하루 종일 큰 뉴스였고 물론 우리 게시판도 아주 따끈따끈하고 판결의 부당성, 그다음에 이론적 대안 제시 이런 것들 아주 활발히 올려주셨는데요. 네, 전교조 지부장 지냈고 물론 해직되는 그런 아픔도 겪으셨고 이번에 수도권 전국적으로 13분의 진보 계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수도권 벨트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하신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선인 이청현 당선인 모시겠습니다. 이청현 당선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전화로는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인자하시고, 경륜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참. 예, 감사합니다. 멋진 중후한 목소리십니다. 늦었지만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인터뷰여야 하는데, 마침 오늘 또 전교조와 우리 이 당선인께서는 정말 불가분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교조로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은 법원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물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인터뷰를 하게 되는 날 공교롭게 이런 판결이 나와서 조금 그렇군요. 네. 우선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교육감 이전에, 네. 전직 교사로서 저는 한 25년 교사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교조는 지금 6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마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교육감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 입장에서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네. 전교조를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소통하고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결과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교육감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요. 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볼 때도 보편적 정서에 어긋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보편적 정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조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노동조합은 ILO에서도 얘기하듯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 이외에 조금 다른 히스토리나 뭐를 또 가지고 계셨나 해서 혹시 하고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듣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쭤봤던 겁니다. 법 외 노조가 되면 말이에요. 교육감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전교조의 교섭권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법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마주 앉아서 의논하고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네. 비록 전교조가 교섭권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교육감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막힌 것은 아니지요. 그건 현행법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감 당선인의 재량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 교섭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옵저버로 만나겠다 이런 거죠. 예,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고요. 네. 교사는 교육감과 또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예, 교육감은 교사들과 대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무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저는 전교조든 교총이든 네. 상관없이 네. 어떤 교사 단체들과도 열린 대화를 할 겁니다. 예. 이것이 균형감을 갖고 또
포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의 전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교육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외 노조가 되니까 이제 교섭권은, 법으로 보장한 교섭권은 상실하게 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보되는 거 아닌가요? 항소를 해서? 네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3심의 최종심까지는 교섭권은 일단 박탈되는 건 아니겠죠?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교섭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금지 가처분 소송 또 뭐 이런 걸 추가로 할 수는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은 하겠죠, 물론. 예. 해서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전교조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소통과 대화는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아까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일일이 메모를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릴 정도로 많은 견해들을 주셨어요. 네.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 지금 해고된 노동자를 조직원으로 두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고된 교원은 더 이상 교원이 아니니까 예. 전기조 소속원으로 두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항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고쳐야 한다. 이런 견해를 주신 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좀 의분에 차서 그 댓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전교조가 정치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사유들로 법외 노조,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한다면 교총도 그건 마찬가지다. 교총도 정치 행위, 정치 활동 해오지 않았느냐? 그럼 교총도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그 공분을 털어놓은 분도 계셨는데 네. 그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선 법 개정 부분부터요. 예. 어쨌든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네. 이렇게 좀 보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죠. 미비한 부분이라는 것이 해고된 교사 9명을 내치지 않고 네.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6만 명 정도의 교사들이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네. 앞으로 1심이 끝났으니까 이제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이왕에 있는 단체들인데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교총 이 부분에 대한 의분을 털어놓으신 그 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총은 임의단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교총과 이렇게 비교해서 전교조를 동렬해 놓고 볼 수는 없다. 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또 교총의 파워는 성격은 임의단체지만 파워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서. 예,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명과 실이 지금 상부하지 않는, 명실상부하지 않는 그런 관계겠죠. 예. 네, 우리 이 당선인께서는 전교조 해직 교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이른바 보수 진영의 그 원천적 거부감 또는 체질적 거부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제 성숙함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네. 보수 세력은 전교조 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교조 초심일 때도 제가 초창기 멤버이기도 합니다만 그때도 강하게 비난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했었어요. 네. 공교육만큼은 이제 보수적 기득권과 보수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이제 교사들이 슬기롭게 이렇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변적정서.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중앙정부야 박근혜 정권인 것이고, 인천시는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시 사례에서도 우리가 익히 보았지만, 급식, 그 이슈에서도요.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동전의 앞뒤랄까, 따로 떼놓고 가기가 참 힘든데, 교육감께서는 진보 계열이고, 시장이나 중앙정부는 보수 정당 출신이고, 그게 비단 인천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육정책의 엇박자가 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들은 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엇박자를 걱정하고 대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거기에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고 또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자를 잘 맞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만나서 지혜로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친해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열정들을 같이 좀 묶어내고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그 원론적인 당위론 앞에 누가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네.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는 또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까 학생들,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고 그러셨는데, 예. 선거에서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여야, 그걸 꼭 여야건 또는 진보냐 보수냐 어떻게 이름을 붙이건 간에 견해를 매우 달리하는 진영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광노현 교육감과 그 이후 사태를 봐도 그랬고, 요번에 네. 힘든 선거전을 치르신 이 당선인께서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실 터인데, 네. 분명히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것을 그렇게 공자맹자왈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만 넘어가시는 것은 조금 나이브하게 보고 계시는 건 혹시 아니실지요?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서 저는 인천 시민의 교육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그렇게 바라보고, 또 시장 당선되신 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바라보면 되지 않겠냐. 이게 라이브한 생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네. 맞겠다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네. 지금부터 엇박자 이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만나서 일도 하기 전에 예.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예. 조금 기다려달라 하는 의미도 좀 있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상식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네. 방금 우리 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게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김명수 부총리 교육 담당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맡게 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역사관 좀 계속 이슈가 커지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력풀 자체가 그런 분들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관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시험 문제 컨닝한 친구가 반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역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저는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장관이 그렇게 논문 여기저기 짜깁기 베껴 쓰고 그러면서 학생들 컨닝하거나 뭐 레포트 베껴서 내면은 그거 혼을 못 내잖아요. 네. 그 조금 아픈 말씀, 그리고 인천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의 학력 수준이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렇고,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을 높이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뭐 아직 다 스터디가 안 끝나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만이라도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학력의 순위를 논하기에 앞서서 학력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해요. 네. 이제까지 교육은 얼마나 빨리 지식을 암기하는가, 얼마나 정답을 잘 골라내는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학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얼마나 새로운가, 그리고 얼마나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지금 필요한 학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초 학력을 튼튼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키울 작정입니다. 인천이 이제 새로운 교육 경쟁력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한꺼번에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학력은 이제 사다리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 인천 학력이 항아리형, 다이아몬드형 이런 학력형으로 가운데가 두터운. 예예. 네. 가운데가 두터운 그런 학력으로 학력 신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역시 그 공감 능력과 항아리형, 이 말씀이 네.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예전에 꼬장꼬장하고 엄격하시고 대꼬챙이처럼 바르셨던 그 교장 선생님이 연상이 돼서 당선인과 말씀 나누는 10여 분 동안 흐뭇했고,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교육감 이청현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하루가 저무네요. 스튜디오 밖에 비 안개가 좀 꼈나요? 파르스름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라는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65일째입니다.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전남 진도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어민들은 사고 이후 흘러나온 기름 방제와 수색 작업 등에 동원되느라 정상 조업을 못해온 데다가 관광객마저 뚝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마비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긴 했지만 주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16년째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는 한 어민은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진도 해산물 구매가 끊겨버려서 작년 4, 5월 달에 비해 올 수입은 그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선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기자에게 조용히 하소연했답니다. 수색 작업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이니까 어디 가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재난지역 선포로 나는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러지 말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부 개조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